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 4회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다음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늘 제가 많이 언급을 했죠. 자, 1번은 항상 사회 1의 1단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계절이나 아니면 계절이나 기후와 관련된 것들 혹은 시간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계절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계절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그렇습니다. 위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다르게 나타나냐? 계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죠? 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지구라는 아이가 어때요? 지구라는 아이가 1년에 한 번씩 뭐를 합니까? 공전을 하죠. 그죠? 그런데 공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어때요?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려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돌았으면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태양이 만약에 비춘다면, 자, 북반구가 굉장히 어때요?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북반구가 뭐가 돼요? 여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뭐예요? 남반구는 겨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에 위치했을 때는 그들의 계절이 뭐예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자, 얘네들이 어때요? 각도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자, 지구라는 아이가 요렇게 있다면, 자, 태양이 비쳤을 때 물론 이렇게 있진 않죠. 아까 본 것처럼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위도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태양이 단위 면적당 비추는 태양의 양이 어때요? 저위도는 많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어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는 저위도에 갈수록 기후가 어떤 기후? 더운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위도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자, 위도는 이렇게 가로선이라면 세로선을 나타내는 경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자, 지구가 뭐래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요때는 낮이고 요때는 지금 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려요? 하루 24시간이 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구라는 아이가 몇 도죠? 360도가 24시간 동안 도니까, 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동쪽이 뭐예요? 동쪽이 서쪽보다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뭐하다? 빠르다 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설명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극지방은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은요, 극이나 저위도는 별로 뚜렷하지 않아요. 극은 늘 어디 있든 멀리 떨어져 있죠. 태양과의. 그래서 극지방은 늘 춥습니다. 그리고 적도 주변은요, 태양과 굉장히 어때요? 어디 있든 가깝게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덥죠.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할 수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질 때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다. 태양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당연히 뭐예요?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반구가 뭐가 돼요? 여기다가 쓰면 더 헷갈리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여름, 자,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자, 계절이 변화되는 원인은 지구가, 그렇죠. 23.5도.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예요? 극지방이죠, 극지방. 그러니까는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어때요? 밤에도 환하죠. 그죠? 그래서 극지방이 여름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낮에도 좀 어두컴컴한, 그죠? 극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 여러분들이 보러 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1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하는 농업 방식은 그랬어요. 자,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부족하여 농사 짓기가 어렵다. 하지만 오아시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공수로 물을 이용하여 강물이나 물을 끌어들여 죄송해요. 자, 대추야자와 밀들을 재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건조기후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기후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강수량을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자, 강수량을 중심으로 몇 미리가 안 되는 걸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얘기하냐면 500ml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을 어떻게 한대요? 데리고 온대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오아시스나 이런 지역이나 뭐 이런 데 호수나 이런 지역에서 물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 물을 끌고 오는 시설이나 혹은요,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물을 또 넘치지 말게 막는 시설. 자, 이걸 다 묶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물을 끌고 오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농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계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이제 스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이나 목축업을 가지고 오늘날 대량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업적 목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건조기후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은요, 이게 오늘날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무슨 농업? 유목을 많이 했죠. 그럼 유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유목의 생활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겠죠. 왜 유목 생활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쵸. 국경이 요즘도 많이 어떻게 됐어요? 확정되고 있죠. 그죠? 자, 국경이 많이 확정되게 되면서 유목 생활이 감소된대요. 그러면 왜 국경이 점점점 확정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네. 자, 뭐 때문에? 자,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뭐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석유라는 아이가 많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국가 간의 이동 생활을 별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국가에서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일단은 3번인데,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낙농업은 뭐죠? 낙농업은
대도시 근처에서 하는 농업, 그죠? 그래서 젖소 같은 거 길러가지고 유제품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여러분 열대기후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위한 뭐 카사바나 얌 같은 것들을 화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자죠. 그죠? 그래서 불을 질러서 뭐를 만드는, 밭을 만드는. 근데 이게 어때요? 왜 이걸 하죠, 근데? 왜 불을 질러요? 그냥 농사 지면 되죠?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때요? 영양분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낙엽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낙엽 같은 것들이 어때요? 빗물에 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영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서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동네 이동하면서, 그죠? 그래서 요건 열대우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형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옳은 설명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보게 되면 동해안이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안의 성향과 이제 서해안, 남해안의 성향 이렇게 둘로 크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수심이 이들은 어때요? 수심이 깊습니다. 자, 반대로 이들은 무조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얕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의 모양이 어때요? 해안선이 단조롭죠. 네, 단조롭고요. 자, 이들은 무슨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 특징이 얘네들은 이제 모래사장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해수욕 같은 거 즐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갯벌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조수간만이 뭐죠? 조수간만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동해안은 어때요? 작죠. 그죠? 서해안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안은 이러한 복잡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해안의 모양이 이렇게 복잡한 해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하나는 뭐예요?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아스식 해안이 있고요. 하나는 뭐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이 있죠. 뭐였죠? 기억이 피오르해안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예요? 침식작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차이점은 하천이냐 빙하냐. 요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하셔야죠. 그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지 하나하나 낱낱의 개념을 다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부분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서해안은 갯벌이 나타나죠. 그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갯벌이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볼 수 있죠. 보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수심이 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네요. 4번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정답을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정답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습관들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늦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 태풍이라는 게 뭡니까? 태풍이라는 건 늦은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어디에서 열대 지역,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한 뭐예요? 저기압이죠.
열대 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중위도 지역에 뭐예요?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뭐, 태풍도 있고, 사이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윌리윌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단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여러 가지 뭐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준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늘 언급하지만 이 태풍의 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태풍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덥잖아요, 여름에. 근데 태풍이 오게 되면 더위를 어떻게 해요? 더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소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이제 여름철에 만약에 안 왔었다면 태풍으로 인해서 가뭄을 어때요? 해소시켜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름철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바다에 굉장히 뭐가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냐면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이 플랑크톤을 어떻게 해요? 쫙 흩어지게 하죠. 그래서 적조를 뭐 해줄 수 있어요?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의 장점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했는데요.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태풍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많은 폭풍우와 홍수 피해를 일으키지. 네, 맞습니다. 다 단점들이네요. 자, 적조 현상을 유발하여 양식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 적조를 뭐 해준다고요? 완화시켜준다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틀렸죠.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눈이 상륙하는 지역 근처의 한선을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해일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현수시에 관한 내용이 틀렸다. 자, 단점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늘 얘기하죠.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갈 거예요. 자, 인구 단원에 관한 설명인데요. 세계의 인구 이동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인구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할 때,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좋은 지역에서 나쁜 지역으로 갈까요? 나쁜 지역에서 좋은 지역으로 갈까요? 그죠? 웬만하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죠. 물론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쁜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뭐예요? 흡인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배출 요인이라는 게 있다면 흡인 요인은 뭐예요? 이 동네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출은 여기가 뭐예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별로 따졌을 때는 어디가 좀 더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선진국 쪽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고, 반대로 이제 개발도상국은 좀 밀어내겠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도 뭐가 더 많은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 그러니까 높은 임금이라든가 풍부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무슨 뭐 교통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주로 뭐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자, 선진국에서는요,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동한대요. 네, 맞네요. 그죠? 그런데 이촌양도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촌양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촌양도? 이촌양도.
촌이라는 건 뭐예요? 촌락이죠, 촌락. 이가 뭡니까? 이별. 그죠? 그러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도시가 쾌적한 환경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도 맑은 데가 도시예요, 여러분. 도시에 막 빵빵빵빵 대교오염 막 있고 막 그죠? 차 다니고 막 이러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따라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도시에서 다시 어디로 촌락으로 가는 역도시와 유턴 현상 등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5번에는 몇 번? 네, 1번이고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그쵸? 뭐 때문에?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겠고요. 최근에 국제적인 이동은 경제적 이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맞네요. 그죠? 자, 필리핀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일자리가 나으니까 이동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낙랑공주는 호동왕자에게서 자명고를 찢으면 대무신왕이 우리의 혼인을 허락할 것이야 라는 편지를 받고 갈등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자, 한나라의 공주인데 자기 나라를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남자를 배신할 것이냐 자, 이런 식의 뭐예요? 자, 이 낙랑공주라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역할 갈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할 갈등에 대한 설명은요. 하나의 사회적인 지위에는 한 가지 역할만이 나타난다. 한 가지 역할만 나타나게 되면 역할 갈등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그죠? 자, 여러 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의 지위 안에서도 역할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지위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까? 저런 역할을 수행할까? 뭐 이런 갈등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사회 구성원이 빈번하게 겪는 역할 갈등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역할들이 충돌해서 발생한다. 즉, 역할 갈등에 관한 해설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건 늘 언급하듯이 굉장히 주로 자세하게, 그죠? 주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옳은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만 옳은 태도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자문화 중심주의라든가 아니면 문화 4대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것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 4대주의는 남의 것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는 뭐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글을 제외한 다른 문자는 수준이 낮아. 한글만 좋은 거야. 내 것만 짱이야. 자, 이거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의 규범은 종교적 배경에서 유래한 거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 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고요. 가방을 살 때는 외국산 명품을 사야 후회를 하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네. 남의 것만 좋다라는 거죠. 외국산 명품만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되겠고요. 찻집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카페라고 해야 더 멋있어.
그죠? 자, 이것도 뭐예요? 문화 4대주의적 태도죠. 예, 그래서 괜히 영어를 섞어서 쓰면 뭔가 있어 보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건 문화 4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상대주의니까 몇 번이에요? 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늘 강조하지만, 그죠? 여러분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정보화의 비관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자, 정보화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의 특징이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보화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단점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의 침해가 강화된다. 정보의 단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자, 정보 격차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정보 격차는, 즉 부의 격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여 간접민정치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자, 이게 정보화의 특징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자, 아까는 어때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간접민정치의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인간의 고립화가 심해져 혼란과 갈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 다니면 다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없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도 다 각자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간의 고립화가 많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단점이 되죠. 정답은 뭐예요? 가라 해서 몇 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화와 그 다음에 산업화의 장단점도 여러분들 같이 열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이 아닌 것은, 선거의 원칙이 뭐가 있죠? 자, 선거라는 건 공정성을 위해서 두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선거구 법정주의, 그 다음에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선거에 뭐예요? 4대 원칙이 있는데, 자, 선거의 4대 원칙은 뭐가 있습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자, 비밀이 되는데, 자, 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본인이 직접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비밀이라는 건 내가 누구 뽑을지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될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얘랑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통하고 평등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표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평등이에요. 나는 한 사람당 한 장씩 주겠습니다. 뭐 이게 평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뽑는 사람과 저 동네에 뽑는 사람의 표의 가치를 같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선거구의 유권자는 500명인데 B 선거구의 유권자는 만약에 5,000명이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이 표는 500분의 1의 가치지만 이 표는 5,000분의 1의 가치잖아요. 표의 가치가 같지 않죠. 이것도 평등선거에 위반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통선거라는 건 뭡니까? 보통선거라는 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물론 뭐 국가마다 조금씩 그 나이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의 개념이 보통이에요. 누구나. 나이만 되면 누구나. 자, 이거는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학급 반장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 반 아이들을 모두 담임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자, 누구나 한 장씩. 이거 뭐예요? 평등이네요. 자,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이거 비밀이죠. 자, 그리고 개표를 하여 가장 많은 후보를 가진 반장으로 결정하였다. 자, 적어냈대요. 내가 적어냈어요. 자, 직접 선거. 자,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보통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있고요. 직접 있고요. 비밀 있고요. 그죠? 공개가 없네요. 공개. 자, 이거는 공개 원칙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도 않죠. 근데 보기 자체를 보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각각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9번을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자, 공공재라는 것을 누가 생산하는 재화입니까? 공공재?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죠. 그죠? 왜 정부가 생산을 하냐?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요? 자, 이 공공재는 뭐가 남지 않아요. 이윤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산을 했다고요? 정부가, 그죠? 정부가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고르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죠. 그쵸?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하는 거고요. 교육이나 가로등, 항만 등. 네, 이거 공공재 맞죠?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니라고 금방 얘기했지요. 그지요? 정부가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 2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자, 공공재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를 보게 되면 각의 기업, 정부가 있죠? 각각의 그 경제 주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가 발달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문화가 뭐였을까요? 문화가. 그죠?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해야 되죠. 자, 문화가 뭐냐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이 지역마다 달라요. 왜 달라요? 뭐가 다르니까?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 달라서 다르겠죠. 자, 그런데 자, 열대 지역은 고산가옥에서 생활한대요. 북극에서는 이글루에서 생활한대요. 건조 지역에서는 천막집에 생활한대요. 왜요? 뭐가 달라서? 그쵸? 자연환경이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열대는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집, 그리고 약간 띄워서 짓는 집에서 생활하겠죠. 그 다음에 북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옛날 이동 집이에요. 이거 낚시할 때 쓰는 집이지. 아, 북극은 이글루에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가집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이글루에서 생활했었던 적이 있었지 요즘은 현대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아무튼 이글루라는 집이 있다. 그 다음에 건조 지역은 아무래도 뭐예요? 유목 생활하니까 이 천막집, 게르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 뭐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화가 다른 이유는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보기는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에너지 자원인 석유래요, 석유. 네, 바른 거? 네, 바른 거 고르랬는데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있으며 페르시아만의 전체 매장량의 60%가 분포한다.
자, 석유라는 에너지원은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그러니까는 특정 지역에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이들이 뭐로 이용하냐면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자원을 뭘로? 무기로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자원을 무기화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오페크 회원국들이 생산량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맞죠? 근데 나머지 보기도 읽어보야죠. 자,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과 제철의 연료를 이용했다. 근대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뭐예요? 석유가 아니라 석탄입니다. 한 글자 차이가 엄청난 네, 큰 차이를 가져오죠. 자,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해서 국제적 이동량이 적은 것도 석탄이죠. 자, 매장량이 가장 많지만 환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수요 감소했다. 이것 또한 석탄에 관한 얘기죠. 수요는 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 석유와 석탄을 비교하는 것들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수역이랍니다. 자, 그래서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보전, 관리 등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영역이라는 걸 배웠죠. 자, 영역이라는 건 그 나라의 뭐를 얘기합니까? 영역은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하늘을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영해는 아니에요. 영해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뭐예요? 경제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영토로부터 몇 해리까지예요?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몇 가지? 200해리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걸 뺀 188해리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권을,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의 뭐 배나 이들이 이용할 때,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신급제도입니다. 자, 신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형사재판에서만 신급제도가 적용된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거의 신급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뭐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판결에 청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소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뭐예요? 지방법원입니다. 지방. 2심이 고등. 자, 3심이 뭐예요? 대법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2심은 항소고요. 3심은 상고입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정답은 나다입니다. 나다. 좀 보기가 좀 건방지죠? 나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자, 그래서 14번에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다음 내용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기본권은 그랬거든요. 자,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게 실현이 돼야지 다른 기본권도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법 앞에서 차별을, 이걸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 보면 확실히 알겠죠? 차별받지 않는데요. 무슨 권? 평등권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평등권이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가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 뜻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선거를 할 수 있지만 너는 선거할 수 없어. 그가 되죠. 만약에 평등권이 보장이 안 되면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유권도 보장 안 되죠. 너랑 나랑 다르니까 너가 거주 이전에 자유를 안 줄 거야. 자유권 보장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랑 나랑 다르니까 너에게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거야. 자유권 보장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평등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 문제라는 것은, 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인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인식해야 되고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사회 문제인데,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 있고요. 어느 사회나 사회 문제는 나타납니다. 그죠? 한 사람이라도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개인 문제예요.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지? 내가 살이 찌는 건 그냥 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이 쪄요. 전 국민이 막 다 살이 쪄요. 물론 뭐 그럴 순 없겠지만, 아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비만이 많아지게 되면 그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비관을 했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성적과 관련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이게 만약에 많아지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이제부터 역사네요. 자, 다음에서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신석기. 인의 생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신석기의 특징이래요. 신석기. 자, 신석기의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석기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 자, 농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경사회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뭐가? 네, 토기. 그죠? 우리 무슨 토기 있었죠? 그쵸.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 도구는 어때요? 떼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간섭기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는 농경이니까 뭐예요? 정착이죠, 정착. 동굴과 막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옹집에 거주하겠죠. 정착 생활에 따라. 이거 다 구석기에 관한 얘기죠. 나다는. 가축도 사육하죠. 네, 농사와 목축, 그죠? 가축 사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가라가 되겠죠. 가라. 네, 여기 있네요. 그죠?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조건 농업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때문에 정착생활하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시 신앙 정도도 많이 발달할 수 있죠. 종교적인 내용도. 자, 이런 것까지 연결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농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지 벼농사가 시작이 된 건 아니라는 거. 그쵸? 거기까지도 연결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문제 18번 갑니다. 자, 가야 연맹이 중앙집권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죠. 4개죠. 아무리 세워도 4개란 말이죠. 5개? 자, 4개죠. 그런데 왜 가야까지 4개인데 삼국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가야는 중앙집권과로 가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해산을 했어요. 해체를 했어요. 왜 얘네들은 연맹왕국 단계에서밖에 머무르지 못했냐면, 양쪽에 대국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은 누굽니까? 신라와 뭐예요? 백제 사이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과로 가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가야라는 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6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6개의 힘의 크기가 어때요? 연맹왕국 힘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야에 있는 그 국가들의 소국의 형태로 크기가 비슷해요. 힘의 세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앙집권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유는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겨, 이런 내용은 없죠. 자, 백제와, 그렇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합니다. 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또 게다가 가야는 아래쪽이니까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자, 지리적으로 분리해서 교육이 활발하지 못했다. 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발해 발전 과정을 조사했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발해. 자, 발해하는 나라는요. 맨 처음에 이제 누구예요? 대조영이 건국을 합니다. 대조영이 이제 발해를 건국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왕은 무예요, 무. 뭐를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당과 적대였어요. 자, 이들은 적대였다가 무왕 때는 자, 그리고 문왕. 자, 이건 그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과 무슨 관계? 친선입니다. 친선. 니은이 생기면서 갑자기 급변신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선왕 때는 전성기. 그래서 해동선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당과 친선 관계는 누구라고요? 문왕이라며요. 자, 발해 건국했다며요. 선왕 때는 네, 맞네요. 그죠? 자, 발해는 거란인과 함께 건국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네, 말갈인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거란인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나다입니다. 나다. 네, 그래서 19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그랬거든요.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고려에 설치하였으나 원정이 실패한 이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하였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일본을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일본 원정이 실패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않고 고려에 대해서 간섭기구로 만들었던,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동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간섭기구를 정동행성이라고 하고,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는 고려의 대표적인 정치기구가 되겠고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 뭡니까? 공민왕 시기에, 그죠? 공민왕 시기에 불법으로 이제 땅을 그 권문세족들이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죠? 개혁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라는 것은 이제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의 일부 위쪽에 있는 땅을 뺐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거든요. 무관을 뽑는 묵과가 있나요? 조선에? 있나요? 있죠. 그죠?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냥,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래서, 자, 고려는 묵과가 없습니다. 고려는 묵과가 없고요. 대신에 고려에는 뭐가 있어요? 승과가 있죠. 조선은 승과가 없고요. 자, 천민은 과거 은시가 가능합니까? 천민은 과거 은시가 가능하지 않아요. 양인 이상이면. 그래서 천민은 일종의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가축 뭐 이런 개념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천민은 과거 응시를 못하고요. 자, 문과는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양반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작가는 주로 중인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응시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종교예요. 종교. 인내천? 인내천이 뭡니까? 인간은 곧 뭐와 같대요? 하늘과 같대요. 인간이 하늘과 같다? 자, 인간이 하늘과 같다. 인간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등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던, 자, 이 종교, 자, 어디예요?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인 누가? 최재우가 창시했죠? 자, 이 종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학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천주교는 뭐예요? 서학, 학문에서 뭐로 발전이 돼요? 종교로 발전이 됐다. 학문을 들여오다가 그것이 굉장히 좋아서 종교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 막 넘기네요. 자,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흐름은 좀 잡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연도를 조금 외우시는 게 공부하는 약간의 요령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서 최초의 뭐예요? 최초의 근대적이지만 뭐하다, 불평등하다, 이러한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치외 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치외 법권이 뭐죠? 치외 법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본인에게. 그러니까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적용시킬 수 없고요. 일본법에 따라서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등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도 치외법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건 평등하죠.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가 일본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이 조선인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일본법에 따라 불평등하죠. 그죠? 자, 운요 사건이 계기로 일어나고요. 자, 최초로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고요.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는 3번이고요. 자, 동양적시 주식회사는 일본인에게 싼 값에 팔았대요. 자,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일제 식민 정책,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쌀을 팔아서 일본인이 조선사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일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910년대 썼던 경제정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발표했던 내용은 뭡니까? 뭐 토지 소유의 근대적 관계를 확립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 10년대 통치 방식이고요. 20년대 경제정책은 산리 증식 계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결국은 뭐예요? 일본에 가져가겠다라는 게 1920년대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는 병참 기지화, 그러니까는 경제공황 이후에 일본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공황을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어떤 기지로 삼은 다음에 중국 쪽에 진출해서 뭔가 그 공황을 극복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자, 10년대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자, 옳지 않은 것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혁명이다. 그죠? 누구 때?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일으킨 게 아니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당시에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에 앉히려고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승만이 어때요? 4.19 혁명 이후에 하야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헌법을 다시 개헌을 하게 되는 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의원 내각제로 바뀌죠. 자,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최후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요게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내용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